12년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든 시간. 하지만 국가가 저에게 준 대가는 버림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약한 첩보다 충성이 우선이었던 공작원 리철민. 어느 날 그의 책상엔 경력도 없는 새파란 후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웃던 동료가 가족제 증발하는 현장.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것을. 엘리트 공작원이 총 대신 자유를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철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쓰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 안에서는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저는 1960년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평양 맞습니다. 요즘도 뉴스에 나오는 그 도시요. 제가 자란 경상동은 모란봉 기슭 아래였습니다. 봄이 오면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흘러내리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놀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그런 골목이 하나씩은 있으셨잖아요. 동네 어른들이 마루에 앉아 부채질하시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이름 부르시던 그 풍경 말입니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집집마다 거실 한가운데에 수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출신이셨고 조부께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집안을 혁명 가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에서 인정받은 좋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배급이 제때 나오고 연탄도 넉넉했고 학교에서 교복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어렵게 사시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시절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정찰총국에 들어간 것은 25살 때였습니다. 정찰총국이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곳이지요. 거기 들어가려면 성분 심사가 얼마나 깐깐한지 모르십니다. 할아버지가 일제 때 무슨 일을 했는지, 625대 어느 편에 섰는지, 친척 중에 월남한 사람은 없는지 3대를 다 뒤집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통과했습니다. 혁명 가문 출신의 성적도 좋고 러시아어와 영어도 할 줄 알았으니까요. 첫 해외 파견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 처음으로 평양 바깥 세상을 본 것이지요.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고 공화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저도 그 체제 안에서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파견 생활을 하다 보면 평양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귀국할 때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 계셨습니다. 손이 느리셔서 만두 한 쪽 빚는데 한참 걸리셨지만 빚는 모양이 어찌나 예쁜지 그 만두를 쪄서 김치랑 같이 내오시면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 끓이시던 냄새, 단오 때 쑥떡 만드시던 모습, 지금도 그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외 파견을 다녀오고 돌아오고 또 나가고 어느덧 저도 40을 넘어섰습니다. 아내는 평양에서 교원 일을 하고 있었고 큰아들은 19이 되어 군 복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15살 중학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둘째 아이 수학 숙제를 함께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제 마음 한 귀퉁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건 총소리도 아니었고 굶주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침묵.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때는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12년을 정찰총국 해외 공작원으로 일했습니다. 베이징도 다녀오고 방콕도 다녀오고 말레이시아도 다녀왔습니다. 목숨 걸고 정보를 캐오고 시키는 일이면 뭐든 했습니다. 어떤 임무였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밤잠을 못 자가며 한 일들이 공화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가을, 본부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윗선이 물갈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윗사람이 바뀌면 아랫사람도 줄줄이 바뀌는 법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새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북한도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밀려나는 게 자리를 잃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수준이라는 게 다를 뿐이지요. 새로 부임한 상부 라인이 꾸려지면서 저는 슬그머니 주요 회의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쌓아온 해외 정보망을 넘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보다 경력이 절반도 안 되는 후배였습니다. 실적도 없고 현장 경험도 없는 친구였지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새로 올라온 실세의 먼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 후배가 제 자리에 앉는 날, 저는 복도에서 그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는데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허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12년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주 차가운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도구였구나. 쓸모가 있을 때는 쓰고 쓸모가 다하면 버리는 도구. 수령님께 충성하라고 공화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배웠는데 정작 그 공화국이 나를 보는 눈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평생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마치 발을 딛고 서 있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밀려난 지 2달쯤 됐을 무렵, 저와 오래 함께 일했던 동료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보다 3살 위였고 실력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안 하더니 그 다음 날도 안 오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가족 전체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 체제 안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제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가 느껴지는데 마음속에서는 얼음장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저 아이들도 사라진다. 그 밤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체제 안에서는 생각만 해도 죄가 되니까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꽤 오래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들어서면서 그 한계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해 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76이시니 연세도 있으셨지만 문제는 약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동네 약국에 가면 웬만한 약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약 하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병원이 있어도 약이 없고 약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씁니다. 배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중국산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손에 쥔 외화를 털어가며 간신히 약을 구해드렸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병상 옆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화국을 위해 12년을 바쳤는데 정작 내 어머니 약 한 첩 제대로 못 구하는구나. 말씀 못 드릴 분이라 혼자 삭혔습니다. 그 무렵 둘째 아이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잘 안 먹더니 얼굴이 점점 헬쑥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귀띔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요?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는 낫다 해도 아이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건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 앞에 제 밥그릇을 밀어주었더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집 안팎으로 사정이 이러니 이웃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 두 칸 건너 살던 최 씨 아주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셨는데 어느 날 보니 며칠째 연기가 안 나는 겁니다.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쓸쓸히 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수습했습니다. 누가 신고한다거나 당에서 나와 도와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더 얼어붙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제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도 없이 그냥 흰 종이었는데 그 안에 작은 메모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동물을 지켜보고 있소. 누가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고인지, 협박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지. 저는 그 쪽지를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출퇴근길이 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닌지,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게 한 방 맞을 때가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입니다. 어머니 약을 못 구하고, 아이 밥을 못 채워주고, 이웃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내 뒤를 누가 밟고 있다는 느낌. 그것들이 한꺼번에 쌓이던 그해 봄이 저한테는 가장 긴 계절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것이지요.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느 한 가지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이제 됐다. 간다. 결심하는 그 순간이요. 저한테 그 방아쇠는 전문 한 통이었습니다. 2003년 초가을이었습니다. 평양본부에서 각 파견지 공작원들에게 개인별 전문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귀국 후 소집 교양, 일정 통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소집 교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교육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관리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강제 수용소 말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줄줄이 끌려갑니다. 저는 전문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함께 일한 동료 박성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도 소집 명단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앉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성일이었습니다. 철민 동무, 나는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소. 그렇게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더 있었습니다. 혼자 빠져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연좌로 다 끌려갑니다. 박성일이 말했습니다. 같이 설득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명씩 믿을 수 있는 동료들부터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에 걸쳐 한 명씩 의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인원이 40명이 됐습니다. 40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탈북하는 것도 목숨 건 일인데 40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회의는 절대 한자리에 다 모여 하지 않았습니다. 소그룹으로 서너 명씩 자연스럽게 만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점심 같이 먹는 척, 산책하는 척, 잡담하는 척. 그러면서 정보를 나누고 뜻을 모았습니다. 디데이를 일주일 앞둔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챙길 것은 이미 다 챙겼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지갑에는 약간의 외화, 가슴 안주머니에는 사진 한 장,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만 챙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밥을 먹겠지요. 그게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그날 밤에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혼자 계실 어머니,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뵀을 때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놈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가는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식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찢어지는 일인지. 저는 그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구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지면 제 가족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가야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디데이는 2004년 1월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왜 하필 겨울이었냐고요? 사실 계절을 고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집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가야 했습니다. 디데이 전날 밤 12시, 박성일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예정대로 움직이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소? 그가 물었습니다. 무섭소. 저도. 그가 잠시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오. 여기 있어도 죽고 돌아가도 죽는다면 가서 죽는 게 낫소. 우리는 오랫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저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40명은 미리 정한 대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저는 박성일과 다른 2명과 함께 첫 번째 조였습니다. 나머지는 10분 간격으로 각각 다른 경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늦은 밤 산책하는 사람들처럼 걸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택시를 타면 더 빠르지만 기억에 남는 게 싫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골목을 2개 돌아서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경찰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성일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경찰차는 우리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순찰차였던 겁니다. 그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15분을 더 걸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여러분, 그때 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신발 밑창으로 포장도로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는 그 감각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낮은 담장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밤중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로등 불빛에 깃발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적의 깃발이라고 배워온 태극기가 그날 밤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문 앞에 야간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왔습니다. 내부에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뒤로 1시간 동안 나머지 조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 조가 늦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 5시 반, 40명 전원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대사관 안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겁니다. 40명이 거의 동시에 대사관 복도와 대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박성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박성일이 손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철민 동무, 우리 해냈소.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40명이 해낸 겁니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한 명도 밀고 하지 않고, 다들 무사히. 그런데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만 상황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40명이 한꺼번에 망명을 신청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별로 면담을 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그 과정이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이 또 다른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에 있으니 당장 잡혀가지는 않겠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대사관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망명을 막으려는 공작이 시작된 겁니다. 대사관 직원 한 분이 조용히 귀띔해 주셨습니다. 당분간 대사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문 너머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리였지만 어딘가에 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작원 출신이라 그런 건 느낌으로 압니다. 그 며칠 사이에 가장 마음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평양에 가족이 계십니까? 저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둘, 그리고 어머니. 직원분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평양에 알려지는 순간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어머니. 제가 살자고 선택한 이 길이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이 될까? 자식 걱정하는 마음, 부모 걱정하는 마음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되는 건 참아도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건 못 참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그 밤에 그 마음과 오래 싸웠습니다. 며칠 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40명 전원 수용, 한국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보다 먼저 든 감정은 무거움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평양으로 돌아가는 문은 영원히 닫히는 겁니다. 어머니를, 아내를, 아이들을 두고 그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는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비행기 탑승 전날 밤, 저는 박성일과 나란히 앉아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박성일이 말했습니다. 철민 동무, 저기 별 좀 보소. 평양 하늘이랑 똑같소. 그 말에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어머니도 지금 이 별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공작원 시절 비행기를 꽤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탄 비행기는 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타는 비행기였으니까요. 탑승 당일 아침 대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조용히 인솔해 주셨습니다. 공항까지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이 또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대사관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공항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작원 출신이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40명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봤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 대사관 직원분이 저를 포함한 몇 명 곁에 바짝 붙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탑승 직전까지 북한 측에서 외교 경로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를 돌려보내라는 압박이었지요. 대사관 직원분들이 그 압박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탑승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조 막내였습니다. 28살 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동무,
저 지금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한 발짝만 떼면 됩니다. 한 발짝만.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탑승구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떠나는 그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지던 그 순간. 40명 중 여기저기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흘리는 사람,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무는 사람,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는 순간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눈을 감고 많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모란봉 골목, 어머니 만두 냄새, 대동강변에서 아버지 손잡고 걷던 저녁, 그리고 지금쯤 평양 어딘가에 있을 아내와 두 아들. 다시 볼 수 있을까?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살아있어야 언젠가 기회가 생기니까요. 박성일이 제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눈을 떴더니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곧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철민 동무, 저게 한국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산들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산이었습니다. 같은 땅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지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냥 멍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국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다들 각자 갈 곳이 있어서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저 사람들은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문화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은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돈만 내면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그 가게 말입니다. 평양의 백화점은 보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쓰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길에서 크게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버스에서 아무 눈치 없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웃는 건 주의받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라서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 맛이 달랐고 된장찌개 맛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게 그런 것인가 봅니다. 말은 달라도 음식은 달라도 어딘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착을 하고 나서도 오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들 소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산가족 신청을 해뒀습니다. 혹시 통일이 되면, 혹시 기회가 생기면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중에도 이산가족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것인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박성일은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면 밥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웃고 가끔은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44살이 돼서야 처음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가끔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아내와 아들들, 어머니 손 한번 더 잡아보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조금씩 나아가 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